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북한 국가대표 탁구 선수가 파리 올림픽에서 사진 한 장을 찍었습니다. 그냥 사람이 좋아서 웃었습니다. 귀국 다음 날 보위부 요원은 아무 말 없이 그 사진을 철제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총도 아니었습니다. 굴주림도 아니었습니다. 사진 한 장이 6살부터 손에 쥐어온 라켓을 내려놓게 만들었습니다. 과연 그 사진 속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디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탁구 라켓을 처음 손에 쥔 건 6살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라켓을 영원히 내려놓게 된 건 29살 파리의 어느 식당에서였습니다. 남조선 선수들과 찍은 사진 한 장 때문에 보위부 요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진을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파리 올림픽 선수촌 식당에서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제 얼굴이 환하게 웃고 있었고 양옆에는 남조선 선수들이 서 있었습니다. 요원의 눈이 저를 향했습니다. 그 눈빛 하나로 저는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내 선수 생활이 끝났다는 것도, 어쩌면 내 인생이 끝날 수도 있다는 것도.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탈출을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지도 못한 채 도망쳐야 할 수도 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사진 한 장이 어떻게 한 사람이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양시 모란봉구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르신들, 모란봉이라고 하면 아시겠어요? 평양에서도 경치가 좋기로 이름난 동네입니다. 봄이면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고 능수버들이 강바람에 하늘거리던 곳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동네 아이들이 모란봉 언덕 아래에서 뛰어놀곤 했습니다. 그 시절만큼은 북한이 아니라 그냥 여느 동네 아이들과 다를 바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체육성에서 일하셨던 덕분에 평양에 살 수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평양 거주 허가를 받는다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어르신들, 쉽게 말씀드리면 서울 한복판에 살 수 있는 허가를 나라에서 직접 내려주는 겁니다. 아무나 평양에 살 수 없어요. 당에 허가가 있어야 하고 집안 성분이 좋아야 하고 당에 쓸모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 집은 그런 점에서는 남들보다 형편이 나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특권이 저를 지켜줄 수 없는 날이 결국 오고야 말았습니다. 탁구를 처음 배운 건 아버지 덕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체육성에서 쓰다 버린 낡은 라켓을 하나 들고 오셨는데 고무판이 한쪽이 닳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선물인 것처럼 매달렸습니다. 밥상 위에서도 치고 마루 바닥에서도 치고 어머니한테 몇 번이나 혼났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저를 보시면서 빙그레 웃기만 하셨어요. 말씀이 별로 없으신 분이셨는데 그 웃음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15살에 국가대표 후보로 뽑혔을 때 어머니는 부엌에서 소리 없이 우셨습니다. 기뻐서 우신 게 아니었어요. 제가 합숙소에 들어가면 이제 집에 자주 올 수 없다는 걸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저한테 그런 내색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새로 지어준 흰 운동복을 가방에 넣어주시면서 딱 한마디만 하셨어요. 밥 잘 먹어라. 북한 어머니들이 자식한테 해줄 수 있는 말 중에서 제일 큰 말이 그거였습니다. 어르신들, 우리 어머니들이 다 그러시잖아요. 남쪽이든 북쪽이든 어머니 마음은 똑같습니다. 평양 체육단 합숙소 생활은 바깥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엄격했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저녁 9시에 취침하는 게 기본이었고 그 사이 모든 시간은 훈련과 사상교육으로 채워졌습니다. 탁구 연습이 끝나면 강의실에 모여 위대한 수령님 말씀을 외우고 또 외웠습니다. 어르신들, 학교 다니실 때 교과서 외우던 거 기억하시죠? 그것처럼 매일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겁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틀리면 선생님한테 혼나는 게 아니라 훨씬 무서운 일이 생긴다는 거였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본인뿐 아니라 가족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도 우리는 일반 주민들보다 훨씬 잘 먹었습니다. 흰 쌀밥에 고기 반찬이 매일 나왔고 명절에는 케이크 같은 것도 나왔습니다. 북한에서 흰 쌀밥을 매일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대부분의 주민들은 강냉이죽, 그러니까 옥수수죽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장마당이라고 우리로 치면 재래시장 같은 곳인데 거기서 쌀을 사려면 어른 한 달 일당을 다 쏟아부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알면서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니까 잘 먹는 게 당연하다고요.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습니다만 그게 그 시절 제가 세상을 보는 방식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한 달에 한 번 면회를 오셨습니다. 규정상 딱 1시간만 허용됐는데
어머니는 그 1시간을 위해 버스를 2번씩 갈아타고 오셨습니다. 올 때마다 항상 뭔가를 싸들고 오셨어요. 합숙소에서 잘 먹는다는 걸 아시면서도 꼭 뭔가를 챙겨 오셨습니다. 두부 한모, 깻잎 무침, 아니면 어머니가 직접 담근. 깍두기 어르신들은 아시잖아요. 어머니가 싸주는 음식이라는 게 맛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그냥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말로 못하는 것들이 음식에 담겨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 깍두기 한 조각을 씹을 때마다 어머니 손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나면 감시원이 데리러 왔습니다. 어머니는 그때마다 할 말이 많으신 것 같은데 아무 말도 못하시고 그냥 잘 있어라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저도 네, 어머니 한마디만 했고요. 돌아서시는 어머니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선수는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된다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습니다. 지금도 그 뒷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해가 갈수록 자꾸 작아지시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제가 22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체육성에서 오래 일하시다가 폐병으로 쓰러지셨는데 병원에 가도 약이 없었습니다. 북한에서 약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돈이 있어야 구할 수 있고 돈이 없으면 그냥 아픈 채로 버텨야 합니다. 아버지는 석 달을 버티시다가 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날 어머니는 한 번도 울지 않으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저 때문이었다고 하셨어요. 딸이 보는 앞에서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셨다는 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평생 자기 감정을 눌러 담으며 사신 분이셨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상한 느낌을 받은 건 2023년 봄이었습니다. 훈련 중에 동료 선수 한 명이 갑자기 합숙소에서 사라졌습니다. 박영실이라는 친구였는데 저보다 2살 어린 아이였어요. 탁구를 정말 잘 쳤고 웃음이 예쁜 친구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 아이 침대가 비어 있었습니다. 지도원한테 물어봤더니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훈련이나 하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나중에 소문을 들었습니다. 영실이가 훈련 중에 지도원 욕을 했다가 들켰다는 거였습니다. 단지 그것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꼭 감았습니다. 보이는 것을 못 본 척, 들리는 것을 못 들은 척,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척 살아야만 오늘 하루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들,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친한 친구가 사라졌는데 찾지도 못하고 물어보지도 못하는 그 삶이요. 그날 이후로 뭔가 작은 것이 제 안에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작게, 아주 천천히 마치 탁구공이 탁구대 끝에 아슬아슬하게 걸려있는 것처럼 떨어질 것 같다가 또 버티고 버티다가 또 흔들리고 2024년 봄 저는 파리올림픽 대표팀에 선발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도원은 당과 수령님의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나라의 명예를 드높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네 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딱 한 가지 생각만 있었습니다. 파리가 어떤 곳일까? 그리고 그 궁금증은 보위부 신문실 철제 의자 위에서 제가 죽음을 각오하게 만든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합숙소 생활을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건 외로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훈련이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몸은 시간이 지나면 적응이 됩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밤에 다들 잠든 다음에 혼자 창문 밖을 내다보면 평양시내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 불빛 어딘가에 어머니가 계실 텐데 하는 생각이 들면 가슴이 묵직하게 눌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도 혼자 불 끄고 누우시면 저 생각을 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어느새 베개가 젖어 있곤 했습니다. 그 시절 제 단짝이었던 것 같은 방선수였던 김정아였습니다. 저보다 3살 언니였는데 무뚝뚝하게 생겼어도 속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야간 점호가 끝나고 감시원이 복도에서 멀어지면 우리는 이불 속에 머리를 박고 속삭이곤 했습니다. 별거 없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오늘 점심 반찬이 맛있었다거나 코치한테 오늘 많이 혼났다거나 고향 집 생각이 난다거나 하지만 그 속삭임이 저한테는 그 시절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지금 정화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마도 이 땅 어딘가에서 살아있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에서 탁구는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국제무대에서 북한이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몇 안 되는 분야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 선수들에게 국제대회 성적은 단순한 메달이 아니었습니다. 살아남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성적이 좋으면 특권이 유지되고 성적이 나쁘면 합숙소에서 쫓겨날 수 있었습니다. 쫓겨난다는 게 단순히 운동을 그만두는 게 아닙니다. 평양 거주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고 가족 전체가 지방으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쳐도 아프다는 말을 못했습니다. 열이 나도 훈련을 빠지지 않았습니다. 버티는 것 자체가 생존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해외에 나간 건 19살 때였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대회였는데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베이징이 얼마나 컸는지 저는 그 광경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불빛이 끝도 없이 이어지는 게 평양과는 비교가 안 됐습니다. 평양은 밤이 되면 꽤 어두웠거든요. 전기가 부족해서 가로등도 제대로 켜지지 않는 날이 많았습니다. 베이징 거리를 처음 걷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도원이 옆에서 제 표정을 살피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해외에 나갈 때마다 제 마음속 어딘가에 작은 씨앗이 하나씩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 다르다는 느낌, 저 바깥 세상과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과연 같은 세상이 맞나 하는 느낌. 하지만 그 씨앗들은 오래도록 발아하지 않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씨앗이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때가 되면 결국 싹을 틔웁니다. 그때가 파리에서 왔습니다. 사진 한 장과 함께 어르신들, 저는 그 사진을 찍는 순간에도 이게 내 인생을 뒤흔들 줄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웃었습니다. 그냥 사람이 좋아서 웃었습니다. 그 웃음 한 번이 저를 신문실로 데려갔고 두만강을 건너게 했고 결국 이 자리까지 오게 만들었습니다. 후회하느냐고요? 아닙니다.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습니다. 어르신들, 혹시 2091년에 남북 탁구 단일팀이 세계대회에 출전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제가 태어나기도 전 일이지만 합숙소에서 그 영상을 몇 번이나 봤습니다. 남쪽과 북쪽 선수들이 한 팀이 되어 같은 유니폼을 입고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뛰던 그 장면,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이상하게 마음이 울렁거렸습니다. 왜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지금은 압니다. 그게 그리움이었다는 걸.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이었다는 걸. 2024년 여름, 저는 파리 땅을 처음 밟았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 밖으로 나오는 순간 저는 그만 멈춰 서고 말았습니다. 뒤에서 지도원이 빨리 가라고 등을 떠밀었지만 발이 쉽게 떼어지지 않았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하늘 색깔이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걷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뭐라고 딱 꼬집어 말할 수는 없었지만 분명히 달랐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자유라는 게 풍기는 냄새인가? 물론 그때는 그게 자유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낯설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우리 대표단은 이동하는 내내 지도원의 감시를 받았습니다. 밖에 나갈 때는 반드시 둘 이상이 함께 다녀야 했고 다른 나라 선수들과 단독으로 대화하는 건 금지였습니다. 식당에서도 훈련장에서도 심지어 화장실 갈 때도 지도원의 눈이 따라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들, 해외여행을 가셔서 누가 옆에서 내내 감시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좋은 곳에 가도 제대로 즐길 수가 없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파리에 있었지만 파리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올림픽 선수촌은 정말 별세계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선수들이 한데 섞여 살고 먹고 웃고 있었습니다. 피부색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생김새도 달랐지만 다들 편하게 어울렸습니다. 저는 그 광경이 낯설면서도 묘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북한 선수단은 그 안에서도 한쪽 구석에 모여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 선수들이 말을 걸어오면 지도원이 먼저 나서서 막았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나 당연한 일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원래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대회 첫째 날 저는 경기를 치렀습니다. 상대는 일본 선수였는데 실력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새 게임을 치르는 내내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지고 돌아가면 어떤 일이 기다리는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다행히 이겼습니다. 지도원이 잘했다고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 손길이 칭찬인지 확인인지 모를 느낌이었지만 저는 그냥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기가 끝난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선수촌 식당은 항상 북적였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선수들이 긴 줄을 서서 음식을 담았습니다. 저도 줄을 서 있었는데 앞에서 누군가 한국말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조선 탁구 선수들이었습니다. 우리말로, 아니 그쪽에서는 한국어라고 하죠. 아무튼 제가 쓰는 말로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무서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적이라고 배웠습니다. 남조선 괴뢰들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막상 눈앞에 서 있는 그 사람들은 그냥 사람이었습니다. 저랑 똑같이 생긴 사람들이었습니다. 밥을 먹으러 줄을 서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저를 보더니 살짝 웃었습니다. 말을 거는 것도 아니고
그냥 눈이 마주치니까 자연스럽게 웃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외면해야 하나? 지도원이 보고 있나?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런데 제 입꼬리가 먼저 올라갔습니다. 본능적으로요, 사람이 웃으면 같이 웃게 되는 게 본능이잖아요. 그게 어느 나라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밥을 담고 자리에 앉는데 그 선수가 다가왔습니다. 같이 앉아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사실 많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지도원은 마침 다른 선수들 옆에 앉아 있었고 식당이 워낙 북적여서 저쪽까지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모르는 척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름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금옥이라고 했습니다. 그쪽도 자기 이름을 말했습니다. 지금은 그 이름을 여기서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그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대화는 짧았습니다. 탁구 이야기를 잠깐 하고 경기는 잘 됐냐고 물어보고 밥이 맛있냐고 물어보고 그게 다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짧은 대화가 너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평범해서였습니다. 적이라는 사람과 나누는 대화가 이렇게 평범해도 되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러다 그분이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같이 사진 찍어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올림픽 기념으로. 저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지는 것 같았습니다. 안 된다고 해야 했습니다. 당연히 안 된다고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입이 안 떨어졌습니다. 그분 옆에는 다른 남조선 선수 둘이 더 다가와 있었습니다. 다들 웃으면서 카메라를 향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저도 그 사이에 서게 됐습니다. 찰칵 셔터가 눌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제 귓속에서 이상하게 크게 울렸습니다. 사진 속에 제 얼굴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웃고 있었습니다. 억지로 웃은 게 아니라 그냥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북한 선수도 아니고 남조선 선수도 아니고 그냥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이 올림픽에서 만나 사진을 찍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지도원이 아무 말 없이 저를 불렀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머릿속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뭔가를 봤구나 직감이 왔습니다. 지도원은 짧게 한마디만 했습니다. 나중에 보자고요. 그 세 글자가 그날 밤 저를 한숨도 못 자게 만들었습니다. 어르신들, 나중에 보자는 말이 이렇게 무서운 말인 줄은 그전까지 몰랐습니다. 평범한 말인데 그 사람 입에서 나오니까 다른 말이 됐습니다. 저는 이불을 덮고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그 사진이 어떻게 될지, 귀국하면 어떤 일이 생길지, 어머니한테는 어떻게 되는지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탈출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딱 한 번, 번갯불처럼. 그리고 바로 지워버렸습니다. 아직은 너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한 번 스친 생각은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다는 걸 저는 곧 알게 됩니다. 파리에 오기 전 저는 해외대회에 여러 번 나가봤습니다. 중국도 가봤고 일본도 가봤습니다. 하지만 올림픽은 달랐습니다. 규모부터가 달랐습니다. 전 세계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곳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안에서 내내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저 사람들은 저랑 사는 방식이 다를 텐데, 저 사람들 나라에서는 밥이 모자라지 않을 텐데, 그런 생각들이 자꾸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꾹꾹 눌렀습니다. 그래야 했으니까요. 선수촌 식당에는 먹을 것이 넘쳐났습니다. 어르신들 정말 넘쳤습니다. 줄을 서서 직접 담는 방식이었는데 고르고 고르다 보면 쟁반이 가득 찼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어색했습니다. 먹을 게 이렇게 많아도 되나, 이걸 다 먹어도 되나 싶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밥 한 그릇도 아껴야 하는 삶을 살았는데 여기서는 음식을 남기는 게 아무렇지 않은 일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이상하게 서러웠습니다. 화가 나는 것도 아니고 부럽다기보다는 그냥 서러웠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드시고 계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남조선 탁구 선수들을 처음 의식하게 된 건 훈련장에서였습니다. 탁구 경기장 연습실에서 그쪽 선수들을 마주쳤는데 그중 한 명이 치는 폼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발길이 멈춰서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그쪽 코치도 옆에서 뭔가를 열심히 말하고 있었고 선수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다시 자세를 잡았습니다. 그 모습이 저희랑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탁구를 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탁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도원이 눈치를 주기 전까지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사진을 찍던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셔터가 눌리고 나서 그분이 저한테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사진이 잘 나왔다면서요. 저는 그 화면을 보면서 마음이 묘했습니다. 분명히 웃고 있는 제 얼굴인데
그 웃음이 낯설었습니다. 언제 저 이렇게 웃었지? 합숙소에서 저는 항상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웃을 때도 너무 크게 웃으면 안 됐고 슬플 때도 너무 티가 나면 안 됐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건 경계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 속 제 얼굴은 그런 계산이 없었습니다. 그냥 웃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연락처를 교환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건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괜찮다면서 웃더니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상하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적이라고 배운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평범하게 웃을 수 있다는 게, 우리가 서로 적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그 뒷모습과 함께 제 마음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지도원이 나중에 보자고 했을 때 저는 솔직히 사진 때문인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혹시 다른 이유인가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을 자려고 눈을 감으면 자꾸 그 찰칵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작은 소리였는데 머릿속에서는 왜 그렇게 크게 들리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귀국하는 날이 왔습니다. 비행기가 평양공항에 내리는 순간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익숙한 하늘이었습니다. 익숙한 색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익숙함이 전과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파리에서 마신 그 공기가 아직 속 어딘가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내리막이 시작됐습니다. 어르신들, 제가 파리에서 본 것들을 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에펠탑이요? 저는 에펠탑을 가까이서 본 적이 없습니다. 선수촌 밖으로 나가는 건 허용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버스 창문 너머로 멀리 보인 적은 있었습니다. 그 탑이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아름다운지보다 저는 그 탑 아래를 자유롭게 걷고 있는 사람들이 더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무데나 가고 아무거나 먹고 아무 말이나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은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마 모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29회를 살았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자유가 뭔지 몰랐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자유가 없다는 것조차 몰랐습니다. 물고기가 물이 뭔지 모르는 것처럼요. 파리에서 며칠을 지내면서 저는 처음으로 내가 물 밖에 나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숨이 다르게 쉬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이 지도원의 눈길도 귀국 후의 두려움도 지울 수 없게 됐습니다.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찰칵, 소리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가 제 안에서 무언가를 깨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올림픽이 끝나고 귀국 준비를 하는 날, 저는 짐을 싸면서 자꾸 손이 떨렸습니다. 가져온 물건들을 가방에 넣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파리에서 산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고 나갈 자유도 없었으니까요. 그냥 몸만 왔다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몸 안에 무언가가 하나 늘어 있었습니다. 이름 붙이기 어려운 것이, 뭔가를 알아버린 사람이 다시 모르는 척 살아가야 할 때의 그 무게 같은 것이.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파리가 멀어졌습니다. 불빛들이 작아지다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불빛들이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지도원이 뭘 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그 찰칵 소리를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평양공항에 내리는 순간 저는 공기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파리의 공기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올 때의 평양 공기와도 달랐습니다. 아니, 어쩌면 공기가 달라진 게 아니라 제가 달라진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파리에서 몇 주를 보내고 돌아온 저는 떠나기 전에 저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화근이 될 거라는 걸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입국 수속을 마치고 나오는데 지도원이 조용히 제 팔을 잡았습니다. 다른 선수들과 함께 버스를 타지 말고 따로 오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예상은 했습니다. 파리에서 지도원의 눈빛을 봤을 때부터 이 순간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다고 해서 덜 무서운 건 아니었습니다. 별도 차량이 한 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처음 보는 남자 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양복 차림이었는데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앞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두 사람 사이에 앉았습니다. 차가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평양거리가 흘러갔습니다. 익숙한 거리였는데 그날따라 전부 낯설어 보였습니다. 차는 제가 모르는 건물 앞에 섰습니다. 어르신들, 북한에 보위부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국가정보원 같은 곳인데 사실 그것보다 훨씬 무서운 곳입니다. 주민들을 감시하고 체제에 반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조사하는 곳입니다.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저는 제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손을 꼭 쥐었습니다. 떨리는 걸 들키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형광등이 켜진 좁은 복도를 걸어서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철제 의자 하나, 철제 탁자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벽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창문도 없었습니다. 요원이 의자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탁자 위에 사진이 던져졌습니다. 파리에서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저와 남조선 선수들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 어떻게 구했는지 몰랐습니다. 지도원이 제보한 건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찍어서 넘긴 건지, 북한에서는 언제 어디서 누가 보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어르신들, 옆집에서 다 들여다보는 것처럼 감시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옆집보다 더합니다. 같은 집에 사는 가족도 서로를 감시해야 하는 곳이 북한입니다. 요원이 물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저는 올림픽 기념으로 찍은 거라고 했습니다. 다들 찍어서 저도 그냥 찍은 거라고 했습니다. 요원은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침묵이 답을 요구하는 침묵이 아니라 저를 시험하는 침묵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눈을 마주치면 안 된다고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그 선수들과 무슨 이야기를 했냐? 얼마나 대화했냐? 연락처를 교환했냐? 다른 정보를 넘긴 건 아니냐? 저는 그냥 밥 먹다가 우연히 옆에 앉게 된 거라고 했습니다. 대화는 몇 마디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연락처는 교환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말들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라고 해서 믿어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사는 그날 하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불려갔습니다. 매번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매번 저는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받다 보면 처음에는 확신이 있던 말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한 말이 맞는 말인가? 혹시 내가 뭔가를 잘못 기억하는 건 아닌가? 그게 그 사람들의 방식이었습니다. 의심하게 만드는 것,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 사흘째 되는 날, 요원이 처음으로 다른 말을 했습니다. 너의 오빠가 보위부에서 일한다는 거 알지?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오빠 이야기가 왜 나오는 건지 알았습니다. 내가 협조하지 않으면 오빠도 무사하지 못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가족을 볼모로 잡는 것, 그것도 북한에서 흔히 쓰는 방식이었습니다. 어르신들,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본인만 잡는 게 아니라 가족까지 끌어들이는 겁니다.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갔습니다. 합숙소가 아니라 어머니 집이었습니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외출은 제한됐지만 집에는 있어도 됐습니다. 아마 감시하기 더 쉬워서였을 겁니다.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밥을 차려주시면서 잘 먹어라 하셨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다가를 반복했습니다.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늦게 어머니가 제 방으로 오셨습니다. 불도 켜지 않으시고 어두운 채로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한동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저도 아무 말 못했습니다. 그러다 어머니가 작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안다고. 이웃집 사람한테서 들었다고. 그리고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어르신들, 북한에서 이웃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서로 감시도 하지만 서로 돕기도 합니다. 같이 힘들게 사는 사람들끼리의 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머니 손이 차가웠습니다. 항상 차가우셨는데 그날따라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떠나라고. 아주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귀에 바짝 붙여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떠나야 한다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당과 수령님을 충실히 따라 사신 분이었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딸한테 도망가라고 하시는 거였습니다. 저는 어머니 하고 불렀습니다. 그 한마디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씀 없이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방을 나가시면서 딱 한마디만 더 하셨습니다. 살아야 한다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탈출을 생각했습니다. 파리에서 스친 생각이 그날 밤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떨리는 손이 기억났습니다. 살아야 한다는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이불을 끌어당기고 눈을 감았습니다. 살아야 한다, 살아야 한다. 그 말을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고 나서 제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훈련은 당분간 중단됐습니다. 선수 신분이 정지된 건지 아니면 그냥 대기 상태인 건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집에 있으라고만 했습니다. 어르신들, 가만히 집에 앉아서 아무것도 모른 채 기다리는 것처럼 힘든 일이 없습니다. 무슨 결정이 내려질지, 언제 또 불려갈지,
오빠한테는 어떤 일이 생길지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다 보면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게 됩니다. 어머니는 그 사이에도 아무렇지 않은 척 사셨습니다. 아침이면 밥을 차리시고 낮에는 장마당에 나가시고 저녁에는 이웃과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북한에서 살아남으려면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게 기술이 되어야 합니다. 어머니는 그 기술을 평생 갈고 닦으신 분이셨습니다. 표정만 봐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밤에 제 방 앞을 지나실 때 잠깐 발걸음이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씀은 안 하셨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조사에서 요원이 새로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남조선 선수들과 사진을 찍은 것 외에 혹시 따로 만난 적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없다고 했습니다. 선수촌 식당 말고 단둘이 만난 적이 있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요원이 서류를 한 장 내밀었습니다. 보위부 규정에 따르면 해외 체류 중 적대 국가 인원과의 접촉은 반드시 즉시 보고해야 한다는 조항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뭔가 함정에 걸린 느낌이 들었습니다. 보고를 안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위반이었던 겁니다. 요원은 자술서를 쓰라고 했습니다. 파리에서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적으라고요. 저는 종이를 받아들고 펜을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엇을 어디까지 써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솔직하게 다 쓰면 더 나빠질 것 같았고 숨기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우연히 옆에 앉게 됐고 잠깐 대화를 나눴고 사진을 찍게 됐다는 것만 썼습니다. 최대한 단순하게, 최대한 짧게 요원은 자술서를 읽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돌아가도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일어나면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뒤에서 요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뜻은 분명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하늘을 봤습니다. 평양의 가을 하늘이었습니다. 파랗고 높았습니다. 그 하늘 아래 저는 걷고 있었고 저를 지켜보는 눈이 어딘가에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걷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데도 갈 수 없는 사람, 그게 그 순간의 저였습니다. 밤에 어머니가 다시 제 방으로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종이 조각 하나를 손에 쥐고 오셨습니다. 장마당에서 알고 지내는 아주머니한테서 받은 거라고 하셨습니다. 종이에는 번호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했다는 거였습니다. 어머니는 그 종이를 제 손에 쥐어주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손바닥에 쥔 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번호 몇 자리가 제 목숨과 이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 손이 더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방을 나가셨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조심스럽게 속옷 안쪽에 넣었습니다. 들키면 안 됐습니다. 절대로 그날 밤 저는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가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탁구를 잘 치는 것보다 살아남는 게 먼저라고.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저 살아남겠습니다. 저는 어두운 천장을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사가 이어지는 동안 저는 이웃들의 시선이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대놓고 외면하는 사람도 있었고 예전보다 더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친절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너무 가까이 오는 사람을 경계해야 한다는 걸 북한에서는 다 압니다. 보위부의 눈과 귀는 언제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조사는 계속됐고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불확실한 시간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탁구 라켓을 잡지 못한 지도 일주일이 됐습니다. 손이 허전했습니다. 평생 손에 쥐고 살았던 것인데 탁구 라켓이 없는 제 손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가 쥐어준 그 종이 조각은 여전히 제 속옷 안에 있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그 종이를 꺼내 번호를 들여다봤습니다. 전화를 해야 하나 하지 말아야 하나. 그 선택이 제 남은 인생을 결정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고 그래서 더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결심이 선 건 열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조사실에서 돌아오는 길에 요원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각오하라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각오는 이미 했다고. 다만 누가 먼저 움직이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어머니 방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들어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가서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도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냥 제 손을 꼭 쥐셨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결심이 선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밥을 먹고
어머니한테 잘 다녀오겠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것처럼 그게 북한에서 살아온 방식이었습니다. 속마음과 겉모습을 철저히 분리하는 것. 어릴 때부터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그날만큼은 그 습관이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속옷 안에 넣어둔 종이 조각을 꺼내서 번호를 외웠습니다. 외운 다음에는 종이를 작게 찢어서 변기에 흘려보냈습니다. 혹시라도 집에 수색이 들어오면 흔적이 남아서는 안 됐습니다. 번호를 머릿속에 담았습니다. 이제 그 번호가 저의 전부였습니다. 전화를 걸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집 전화는 안 됐습니다. 감청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장마당에 나가서 아는 척 돌아다니다가 공중전화 부스 앞에 섰습니다. 주변을 2번 살폈습니다. 아무도 저를 특별히 쳐다보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번호를 눌렀습니다. 심장이 얼마나 빠르게 뛰었는지 수화기 너머로 그 소리가 들릴 것 같았습니다. 2번 신호가 갔습니다. 그리고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어머니한테서 들은 대로 말했습니다. 아주머니한테서 연락처를 받았다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남자는 잠깐 침묵하더니 이틀 후 오전 10시에 중구역 인민시장 뒷골목 3번째 국수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전화는 1분도 채 되지 않아 끊겼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아무렇지 않은 척 장마당을 걸어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손이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관리했습니다. 그냥 장 보러 나온 사람처럼, 그냥 아무 일도 없는 사람처럼. 이틀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릅니다. 낮에는 아무렇지 않은 척 지냈고 밤에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얼굴을 보면서 이게 마지막 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면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냥 제 밥그릇에 반찬을 더 얹어주셨습니다. 약속한 날 오전, 저는 국수집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낡은 목조 건물이었습니다. 안에는 손님이 2명 있었습니다. 구석자리에 혼자 앉아있는 중년 남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자가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앞에 앉았습니다. 남자는 브로커였습니다. 어르신들, 브로커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또 다른 곳으로 사람들을 안전하게 이동시켜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목숨을 건 일이기도 하고 그만큼 돈도 많이 받습니다. 이 사람들이 없었으면 많은 탈북자들이 혼자 힘으로는 빠져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물론 이 사람들 중에도 나쁜 사람이 있고 중간에 돈만 받고 사라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 선택 자체가 목숨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남자는 국수를 먹으면서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루트는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러시아를 거쳐 한국으로 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공하면 한국에 닿을 수 있고 실패하면 잡혀서 돌아오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돌아오면 어떻게 되는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 그 3글자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비용은 미화로 3,000달러라고 했습니다. 어르신들, 북한 돈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저한테는 없는 돈이었습니다. 남자는 제 표정을 읽었는지 일단 절반만 먼저 내고 나머지는 한국에 도착한 뒤에 내는 방식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절반도 없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남자는 잠깐 생각하더니 가진 게 있으면 다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가진 것들을 생각해봤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로 받은 포상금이 조금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장마당에서 조금씩 모아두신 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한테서 물려받은 금반지 하나, 어머니가 결혼하실 때 받으신 거라고 평생 서랍 깊은 곳에 넣어두셨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반지를 꺼내 손바닥에 올려놨습니다. 이걸 가져가도 될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반지를 제 손에 쥐어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가져가라고, 그게 다 너한테 주려고 아껴둔 거라고. 저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눈물이 먼저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한번 안아주셨습니다. 북한 어머니들이 자식을 껴안는 일이 흔치 않습니다. 표현하는 문화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더 기억에 남습니다. 어머니 품이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제가 컸는지 아니면 어머니가 작아지신 건지. 출발은 일주일 뒤였습니다. 평양에서 함경북도 해상까지 기차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해산에서 두만강을 건너는 것이 이 루트의 시작이었습니다. 기차표를 사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장거리 이동은 의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위조 서류를 준비해줬습니다. 친척 방문 명목의 출장 서류였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아버지 묘소에 갔습니다. 평양 외곽에 있는 작은 공동묘지였습니다. 저녁 무렵이라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묘 앞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할 말이 많았는데 막상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풀벌레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 떠나지 말라고 하셨을까? 아니면 살아야 한다고 하셨을까? 저는 마지막으로 묘비를 손으로 쓸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저 잘 살겠습니다. 한마디만 하고 일어났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내일 이 길을 다시 걸을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출발하는 날 아침, 어머니는 새벽 4시에 일어나셨습니다.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도 잠을 못 자고 있었기에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더니 어머니가 밥을 짓고 계셨습니다. 이른 새벽에 밥을 지으면 이웃이 눈치챌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으셨습니다. 딸이 오늘 먼 길 떠나는데 밥은 먹여보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좋아하는 반찬을 다 차리셨습니다. 두부조림, 멸치볶음, 깍두기. 저는 한 숟가락을 천천히 먹었습니다. 이 맛을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요. 어머니 손으로 만든 밥맛을 평생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요. 어르신들, 밥 한 끼가 이렇게 무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밥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한 모든 시간이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작은 가방이었습니다. 오래 걸을 것을 생각해서 짐을 최대한 줄였습니다. 옷 한 벌, 세면도구, 할머니 금반지,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머니가 문까지 나오셨습니다. 저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하고 불렀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잘 가라는 말도, 조심하라는 말도, 보고 싶을 거라는 말도 그 고갯짓 하나에 다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골목 끝에서 한번 돌아봤습니다. 어머니가 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불빛 하나 없는 새벽이었는데 어머니 모습은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손을 한번 흔들었습니다. 어머니도 손을 드셨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평양역은 새벽부터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기차를 타는 사람들, 짐을 나르는 사람들, 그냥 서성이는 사람들. 저는 그 사람들 사이에 섞여 들어갔습니다. 눈에 띄어서는 안 됐습니다. 그냥 여행 가는 평범한 사람처럼 보여야 했습니다. 브로커가 미리 일러준 대로 역 안매점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모르는 여자가 다가와서 제 옆에 섰습니다. 아무 말 없이 기차표 한 장을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해산행 기차표였습니다. 기차에 오를 때 검열원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끼면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검열원이 서류를 훑어보다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1초가 1년 같았습니다. 검열원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통과였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기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양이 멀어졌습니다. 기차 안에서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함경도로 올라갈수록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도시가 줄어들고 산이 많아졌습니다. 들판에는 수확이 끝난 옥수수, 밭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군데군데 허름한 집들이 보였습니다. 어르신들, 평양 바깥의 북한은 평양과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평양은 그나마 먹고 살만하지만 지방으로 나갈수록 형편이 어려워집니다. 기차 창밖으로 보이는 그 풍경들이 내가 떠나려는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12시간이 넘게 걸려 해산에 도착했습니다. 해산은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과 마주보고 있는 도시입니다. 기차에서 내리는 순간 강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었습니다. 2024년 늦가을 해산의 바람은 벌써 겨울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가방 끈을 고쳐 잡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였습니다. 브로커가 미리 알려준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해산 외곽의 낡은 집이었습니다. 안에는 이미 2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와 10살쯤 된 아이였습니다. 모녀인 것 같았습니다. 눈이 마주쳤지만 서로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같은 처지라는 걸 알면서도 서로에 대해 너무 많이 알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잡혔을 때 아는 게 없어야 말할 것도 없으니까요. 집 주인 할머니가 저녁밥을 줬습니다. 강냉이밥이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먹는 강냉이밥을 천천히 씹었습니다. 선수 생활을 하면서는 흰 쌀밥만 먹었는데 그 강냉이밥이 그날 유독 맛있었습니다. 아니, 맛있다기보다 든든했습니다. 내일 어떤 일이 기다릴지 모르는 사람에게 밥 한 그릇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좁은 방에 누워
두만강 소리를 들었습니다. 강 소리가 바람 소리에 섞여 들렸습니다. 저강 너머가 중국이었습니다. 저강을 건너면 다시는 이 땅에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새벽 문 앞에 서서 손을 드셨던 모습이요. 그 모습이 눈꺼풀 안쪽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 잘 건너갈게요. 꼭 살아서 좋은 곳에서 다시 만나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강물 소리가 대답 대신 들렸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내일이면 저는 북한 사람이 아닌 무언가가 됩니다.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 사람, 무섭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무서움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탁구 경기 전날 밤 내일 시합에서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긴장감이 오히려 몸을 더 날카롭게 만들었던 것처럼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오히려 눈을 더 또렷하게 뜨게 만들었습니다. 두만강은 멀지 않았습니다. 바람 소리 너머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밤을 보냈습니다. 브로커가 움직이자고 한 건 새벽 2시였습니다. 방 안에 있던 우리 셋, 저와 그 모녀는 말없이 일어났습니다. 짐은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소리가 나는 것은 아무것도 가져가면 안 됐습니다. 브로커가 신발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강을 건널 때 신발이 젖으면 소리가 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신발을 손에 들었습니다. 맨발로 차가운 흙바닥을 밟았습니다. 그 차가움이 발끝에서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 밖으로 나오니 하늘에 별이 가득했습니다. 어르신들, 해산은 평양보다 훨씬 어둡습니다. 전기가 부족해서 가로등이 거의 없습니다. 그 어둠이 그날 밤만큼은 우리 편이었습니다. 브로커가 앞장섰습니다. 저는 그 뒤를 바짝 따랐습니다. 모녀가 그 뒤를 따라왔습니다. 아이가 소리를 내면 어쩌나 싶었는데 그 아이가 오히려 저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그 나이에 이미 소리를 죽이는 법을 배운 것이었습니다. 그게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강가까지 가는 길이 20분쯤 됐습니다. 하지만 그 20분이 2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발밑에 돌이 있어도 소리를 내면 안 됐고 까지에 옷이 걸려도 멈추면 안 됐습니다. 숨소리도 최대한 줄였습니다. 저는 걸으면서 온 신경을 귀에 집중했습니다. 순찰대 발소리, 개 짖는 소리, 차 소리 조금이라도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 브로커가 손을 들었고 우리는 그 자리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한 번은 멀리서 회중전등 불빛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땅바닥에 얼굴을 묻고 숨을 참았습니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그 소리만으로도 들킬 것 같았습니다. 불빛이 사라졌습니다. 브로커가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걸었습니다. 강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달빛에 반사된 강물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두만강이었습니다. 저는 그 강을 처음 봤습니다. 생각보다 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좁다고 해서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강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울 것이고 강 건너편에도 중국 경비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무사히 건넌다는 보장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브로커가 작은 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저쪽 강변에 갈대밭이 있는데 거기까지 최대한 빠르게 건너야 한다고 했습니다. 순찰 간격이 20분이고 지금 막 순찰이 지나갔으니 앞으로 15분 안에 건너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물에 발을 디뎠습니다. 차갑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발이 그냥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11월 말에 두만강은 살을 애는 것보다 더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소리를 내면 안 됐습니다. 물이 무릎까지 올라왔습니다. 허벅지까지 올라왔습니다. 강바닥이 미끄러웠습니다. 한 발 한 발이 전부였습니다. 다음 발을 딛기 전에 지금 이 발이 미끄러지지 않을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뒤에서 아이가 작은 신음을 흘렸습니다. 물이 차서 참을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아이의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저는 앞만 봤습니다. 강 중간쯤 왔을 때였습니다. 저쪽 강변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브로커가 멈추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강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물이 허리까지 차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불빛이 움직였습니다. 가까워지는 것 같기도 했고 멀어지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숨을 참았습니다. 차가운 물이 허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발이 강바닥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새벽에 손을 흔드시던 모습, 살아야 한다던
그 목소리 불빛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반대 방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브로커가 속삭였습니다. 빨리 가자고. 저는 다시 걸었습니다. 더 빠르게 물이 가슴까지 차올랐습니다. 차가움이 이제 통증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발이 느껴지지 않아도 걸어야 했습니다. 다리가 말을 듣지 않는 것 같아도 움직여야 했습니다. 살아야 하니까 살아야 하니까. 강 건너편 갈대밭에 발이 닿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물에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었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뒤따라온 모녀도 갈대밭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이의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브로커가 빨리 이동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발이 없는 것 같았지만 일어섰습니다. 중국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중국 땅에 서 있었습니다. 어르신들, 그 순간 어떤 느낌이었는지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쁘지는 않았습니다. 안도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살아있다는 것, 강을 건넜다는 것, 그것만 있었습니다. 감정이 들어올 자리가 없었습니다. 온몸이 차갑고 발이 없는 것 같고 다음 순간에도 들키면 안 된다는 긴장감만 가득했습니다. 브로커가 이끄는 대로 갈대밭을 빠져나왔습니다. 강에서 멀어질수록 바람이 더 매서웠습니다. 젖은 옷이 그대로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걷고 또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브로커의 뒷모습만 따라갔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요? 낡은 트럭 한 대가 길가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트럭 뒤 짐칸을 열었습니다.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짐칸에 올라탔습니다. 낡은 담요 몇 장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담요를 끌어당겨 온몸을 감쌌습니다. 아이도 어머니도 올라탔습니다. 짐칸 문이 닫혔습니다. 어둠이 됐습니다. 트럭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덜컹거렸습니다. 저는 그 어둠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강 건너편에 두고 온 꽃들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묘소, 평양 하늘, 탁구 라켓, 그것들이 이제 다른 세상에 있었습니다. 강 하나가 그 모든 것을 갈라놓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 있었습니다.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트럭이 달렸습니다. 중국의 밤길을 달렸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없이 아무도 모르게. 그게 어떤 눈물인지 저도 몰랐습니다. 그냥 흘렀습니다. 트럭은 1시간 넘게 달렸습니다. 짐칸 안은 어둡고 차가웠습니다. 덜컹거릴 때마다 몸이 이리저리 쏠렸습니다. 저는 담요를 꽉 붙잡고 버텼습니다. 아이가 작게 기침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아이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그 작은 소리가 짐칸 안에 울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 아이가 이 추위를 버텨낼 수 있을까 걱정이 됐습니다. 트럭이 멈춘 것은 어느 마을 어귀였습니다. 브로커가 짐칸 문을 열었습니다. 내리라고 했습니다. 밖에 낮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조선족 억양의 한국말이 들렸습니다. 어르신들, 조선족이라고 하면 아시죠? 중국에 살면서 우리말을 쓰는 분들입니다. 같은 핏줄이라는 게 그 순간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습니다. 낯선 땅에서 우리말 소리를 들으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허리가 굽은 작은 분이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우리를 안으로 들이셨습니다. 부엌에 불을 지피셨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온기가 발끝에 닿는 순간 다리가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감각이 돌아오면서 발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 통증이 반가웠습니다. 아픈 게 느껴진다는 건 살아있다는 뜻이니까요. 할머니가 옥수수차를 끓여오셨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그 컵을 감쌌습니다. 컵에서 올라오는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그 뜨거움이 너무 좋았습니다. 살아있구나 싶었습니다. 할머니는 방 하나를 내주셨습니다. 여기서 며칠 지내다가 다음 이동을 준비해야 한다고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이 감기고 있었습니다. 강을 건너기 전날 밤부터 한숨도 못 잔 터였습니다. 자리에 눕는 순간 의식이 흐릿해졌습니다. 잠들기 직전 저는 오늘 건넌 그 강을 생각했습니다. 두만강 그 차가운 물강 중간에서 불빛을 보며 숨을 참던 그 순간, 그리고 강 건너편에 두고 온 어머니. 어머니는 지금 뭘 하고 계실까? 제가 무사히 건넜다는 걸 알고 계실까? 알 수 없었습니다.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깊이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낮, 저는 처음으로 창문 밖을 내다봤습니다. 중국 농촌 마을이었습니다. 흙길이 있고 낡은 집들이 있고 멀리 산이 보였습니다.
북한의 시골 풍경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달랐습니다. 어디가 어떻게 다른지 딱 꼬집어 말할 수는 없었지만 공기가 달랐습니다. 저를 감시하는 눈이 없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여기도 안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공안. 그러니까 중국 경찰에 발각되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됩니다. 북한으로 돌아간다는 건 살아서 돌아가는 게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문도 마음대로 열 수 없었고 밖에 나가는 것도 안 됐습니다. 할머니는 이틀 동안 저희 셋을 먹이고 재워주셨습니다. 말씀이 많지 않은 분이셨지만 밥을 차릴 때마다 정성을 다하셨습니다. 된장국을 끓여오시고 김치를 꺼내오시고 어르신들, 타국에서 먹는 된장국 맛이 어떤지 아세요? 그냥 된장국이 아닙니다. 고향 냄새입니다. 어머니 부엌 냄새입니다. 저는 그 국물을 마시면서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코끝이 시큰했습니다. 할머니한테 왜 이런 위험을 감수하시냐고 여쭤봤습니다. 할머니는 잠깐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민족이니까 라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같은 민족이니까 그 짧은 말 한마디가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습니다. 국경을 넘고 나라가 갈리고 수십 년이 흘렀어도 같은 민족이라는 말이 그렇게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구나. 어르신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우리가 하나였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브로커가 사흘째 되는 날 찾아왔습니다. 다음 이동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러시아로 넘어가는 루트였습니다. 중국에 오래 있으면 공안에 발각될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이동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할머니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그냥 잘 가라고만 하셨습니다. 눈이 빨개진 것 같기도 했지만 제가 잘못 본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문 밖을 나서면서 저는 한 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할머니가 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셨던 것처럼 이상하게 그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저는 꾸벅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도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돌아섰습니다. 다음 행선지는 러시아였습니다. 또 다른 낯선 땅, 또 다른 위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두만강을 건넌 사람이었습니다. 그 강을 건넌 사람이 못할 것은 없었습니다. 중국에 발을 디딘 첫날, 저는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강을 건넜으니까요. 북한 땅이 아닌 곳에 서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생각은 사흘도 안 가서 깨졌습니다. 자유란 그렇게 쉽게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숨어 있어야 했고, 여전히 들키면 안 됐고, 여전히 아무데도 마음대로 갈 수 없었습니다. 북한에서 감시하는 눈이 있었다면 중국에서는 잡히면 돌아가야 하는 공포가 있었습니다. 감옥의 모양이 달라졌을 뿐 저는 아직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조선족 할머니 집을 떠난 뒤 브로커는 저희를 옌벤, 조선족 자치주 쪽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어르신들, 옌벤이라는 곳은 중국 동북 쪽에 있는데 우리 동포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고향을 떠나 중국 땅에 뿌리를 내린 분들의 후손들이죠. 거리를 걸으면 한국어 간판이 보이고 우리말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들립니다. 낯선 나라에서 익숙한 말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반가운지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우리가 머문 곳은 옌벤, 외곽의 작은 집이었습니다. 주인은 50대 초반의 조선족 남자였습니다. 말수가 적고 무뚝뚝했지만 매일 밥을 챙겨줬습니다. 하루 세 끼는 아니었습니다. 아침과 저녁 두 끼였습니다. 하지만 불평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돈을 낼 처지도 아니었고 이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갈 곳이 없었습니다. 저는 밥을 받을 때마다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먹어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 짧은 말이 그 시절 저한테는 충분했습니다. 문제는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낮에는 절대로 밖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공안의 눈을 피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중국 공안이 탈북자를 잡으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합니다. 북한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어르신들도 아실 겁니다. 정치범 수용소 아니면 그보다 더 나쁜 것. 그래서 저는 하루 종일 그 좁은 방 안에만 있었습니다. 창문에 가까이 가는 것도 조심해야 했습니다. 커튼 틈으로 바깥을 내다보는 게 하루 중 제일 큰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 일주일 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 생각, 북에 두고 온 것들 생각,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생각. 탁구 라켓을 잡지 못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손이 허전했습니다. 몸이 근질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힘든 건 불확실함이었습니다. 오늘 잡히는 건지, 내일 이동하는 건지, 한국까지 가는데 얼마나 더 걸리는 건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채로 그냥 기다리는 것, 그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밤 브로커가 사람 한 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40대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한국말을 했습니다.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목사님이라고 했습니다. 어르신들, 중국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탈북자들을 몰래 도와주는 한국 선교사분들이요. 본인들도 잡히면 중국에서 추방되는 위험을 무릅쓰고 이름도 묻지 않고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저는 그분을 처음 봤을 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유를 모르겠는데 그냥 눈물이 나려 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사람이라는 게 그게 왜 그렇게 반가웠는지 목사님은 앉자마자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별것 아닌 말인데 그 말이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북한에서 그리고 중국에서 저한테 괜찮냐고 물어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도 괜찮냐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밥 먹어라. 살아야 한다.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보는 사람이 괜찮냐고 물으니 저는 잠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괜찮지 않았지만 목사님이 앞으로의 루트를 설명했습니다. 중국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넘어가고 거기서 다시 모스크바 방면으로 이동해서 한국 대사관에 자진 출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러시아에도 북한 공작원들이 있고 러시아 당국에 발각되면 강제 추방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루트가 지금으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듣고 또 들었습니다.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서 작은 것을 하나 두고 가셨습니다. 성경책이었습니다. 어르신들, 저는 북한에서 종교를 갖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성경을 갖고 있다가 발각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책 자체가 낯설었습니다. 두렵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이 떠난 뒤 저는 그 책을 펼쳐봤습니다. 글자가 빽빽했습니다. 내용은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책을 손에 쥐고 있으니 이상하게 마음이 좀 안정됐습니다. 누군가 저를 보호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어르신들, 믿음이라는 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잡을 수 있는 것. 함께 온 모녀는 보름쯤 머물다가 먼저 다른 루트로 이동했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그 어머니가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별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그냥 잘 가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잘 가시라고 했습니다. 아이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저는 그 아이 머리를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아이가 방긋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이 긴 도망길에서 처음 본 웃음이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습니다. 러시아로 넘어가기 위한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브로커가 위조 서류를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며칠이 더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다시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것에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익숙해진 게 아니라 버티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생각을 줄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 생각하는 것. 오늘 밥을 먹었으니 됐다. 오늘 들키지 않았으니 됐다. 그게 전부인 하루하루였습니다. 어느 날 밤 잠이 오지 않아 성경책을 펼치다가 이런 구절을 봤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어르신들, 저는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북한에서 그렇게 자랐으니까요. 하지만 그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저는 그 구절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고 입술로만 읽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어둠 속에서 그 말이 조금씩 마음을 녹여줬습니다. 사흘 뒤 브로커가 왔습니다. 준비가 됐다고 했습니다. 이제 러시아로 갑니다. 저는 목사님이 두고 가신 성경책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두만강을 건넌 사람이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러시아로 넘어가는 방법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브로커가 설명한 루트는 이랬습니다. 먼저 중국 동북쪽 국경지대를 거쳐 러시아 연해주 쪽으로 넘어간 다음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한국 총영사관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말로 들으면 간단한 것 같지만 그 과정에서 중국 공안에 걸릴 수도 있고 러시아 국경 경비에 발각될 수도 있고 북한 공작원과 마주칠 수도 있었습니다. 어느 하나라도 걸리면 끝이었습니다. 이동하는 날 새벽 브로커가 데려온 차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짐칸이 아니라 뒷좌석이었습니다. 창문에는 짙은 선팅이 돼 있었습니다. 밖에서 안이 보이지 않는 차였습니다. 중국 땅을 달리는 내내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도로 검문소를 지날 때마다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검문소 요원이 차를 세웠습니다. 운전하는 브로커가 뭔가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요원이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등받이에 몸을 붙이고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심장이 목까지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요원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통과였습니다. 저는 그때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국경지대에 가까워질수록 사람이 줄었습니다. 도로가 좁아졌습니다. 양쪽으로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섰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강원도 깊은 산속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어르신들, 그 풍경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북한 시골 산길과 비슷했습니다. 나무 냄새, 흙 냄새, 사람 손이 닿지 않은 자연의 냄새, 이상하게 그 냄새가 고향 같았습니다. 차가 멈춘 건 숲속 어느 지점이었습니다. 브로커가 여기서부터는 걸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안내인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작은 체구의 조선족 청년이었는데 이 루트를 여러 번 다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청년을 따라 숲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뭇가지를 헤치고 돌을 피하고 경사를 올라가고 체육선수 출신이라 체력은 있었지만 긴 도망 생활에 몸이 많이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다리가 금방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2시간쯤 걷다가 청년이 잠깐 쉬라고 했습니다. 저는 나무 뒤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숲 사이로 하늘이 보였습니다. 파랬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저는 그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도 지금 어딘가에서 같은 하늘을 보고 계실까? 평양 하늘과 이 하늘이 같은 하늘일 텐데 하늘만큼은 국경이 없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청년이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어둠이 내리기 시작할 무렵 청년이 저 앞에 불빛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러시아 쪽 마을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작고 희미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이 그렇게 환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러시아, 그리고 그 너머 한국, 아직 멀었지만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마을 어귀에 낡은 건물 하나가 있었습니다. 청년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러시아 말이 들렸습니다. 저는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청년이 러시아 말로 뭔가를 설명했습니다. 문을 열어준 사람은 50대 러시아 여자였습니다. 표정이 딱딱했습니다.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러더니 들어오라는 듯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저는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좁았지만 따뜻했습니다. 난로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난로 앞에 손을 뻗었습니다. 온기가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중국을 떠난 뒤 처음으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 온기가 몸속 깊은 곳까지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깐이지만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뒤쫓는 사람도, 앞에 놓인 위험도, 두고 온 어머니도 그냥 따뜻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청년이 내일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할 거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한국 총영사관을 찾아가면 된다고 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관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성경책을 꺼냈습니다. 목사님이 두고 가신 그 책, 손이 닿은 곳이 달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구절을 다시 찾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소리 없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블라디보스토크입니다. 내일이면 한 발짝 더 가까워집니다. 어르신들, 그 길이 얼마나 멀었는지 말씀드리자면 평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이미 2달이 지나 있었습니다. 2달 동안 잠 못 자고 제대로 먹지 못하고 한시도 긴장을 풀지 못한 채 달려왔습니다. 몸은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오히려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한 번도 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입니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살아야 한다는 그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게 저를 여기까지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는 생각보다 큰 도시였습니다. 러시아 마을을 떠나 하루 넘게 이동한 끝에 도착한 그 도시는 바다를 끼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 러시아 동쪽 끝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에요. 실제로 맑은 날이면 멀리 한국 방향이 보인다고도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항구 쪽을 바라봤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회색빛 겨울 바다였습니다. 저 바다 건너편 어딘가에 한국이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가깝고도 먼 곳이었습니다. 브로커와 헤어진 건 블라디보스토크 외곽이었습니다. 브로커는 여기까지라고 했습니다. 총영사관 주소를 적은 종이를 건네줬습니다. 거기 가서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이상하게 서운했습니다. 이 사람을 믿는 건지 믿지 않는 건지도 모른 채 여기까지 왔는데 막상 떠나고 나니 혼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종이를 손에 쥐고 걸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거리는 낯설었습니다. 러시아 말로 된 간판들, 키가 크고 눈이 파란 사람들,
유럽풍 건물들 어디를 봐도 낯선 것들 뿐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눈에 띄면 안 됐습니다. 동양인 얼굴이 이 도시에서 완전히 튀는 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 극동 지역에는 중국 사람이나 고려인들도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 행동하면 안 됐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 총영사관을 찾는데 2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주소는 있었지만 길을 몰랐습니다. 러시아 말을 한마디도 못하니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종이를 보여줬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시하고 지나갔고 어떤 사람은 손짓으로 방향을 알려줬습니다. 저는 그 손짓들을 모아서 걸었습니다. 골목을 돌고 언덕을 오르고 또 골목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태극기를 봤습니다. 작은 건물 앞에 달린 태극기였습니다.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태극기를 본 게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파리 올림픽에서도 봤습니다. 하지만 그때와는 달랐습니다. 그때는 그냥 남조선 국기였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를 살려줄 수 있는 무언가였습니다. 저를 받아줄 수 있는 곳의 표시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길 한가운데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총영사관 앞에 섰습니다.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저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인터폰에서 러시아 말이 들렸습니다. 저는 한국말로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입니다. 북한에서 왔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서 나온 사람은 젊은 남자였습니다. 한국말을 쓰는 직원이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잠깐 표정이 굳었다가 이내 부드러워졌습니다. 들어오시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문턱을 넘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을 잡았습니다. 직원이 얼른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괜찮으시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괜찮았습니다. 따뜻한 방으로 안내됐습니다. 소파가 있었습니다. 직원이 물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그 물을 2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는데 물이 넘어가자 눈물이 또 났습니다. 어르신들, 물 한 잔이 이렇게 고마울 수 있습니다. 그냥 물이 아니었습니다. 살았다는 증거였습니다. 여기까지 왔다는 증거였습니다. 직원이 여러 가지를 물었습니다. 이름, 나이, 북한에서의 신분,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저는 차근차근 대답했습니다. 어떤 부분은 말하면서 목이 멜 것 같아서 잠깐씩 멈췄습니다. 직원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하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또 눈물을 불러왔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말, 천천히 해도 된다는 말. 북한에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거기서는 항상 빨리빨리 똑바로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너무 일렀습니다. 직원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곳 블라디보스토크에는 북한 공작원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총영사관 주변을 감시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탈북자가 총영사관에 들어온 것을 포착하고 건물 밖에서 기다리다가 나오는 순간 납치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이 안에서도 안전하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어르신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게 사실입니다. 러시아 땅에서도 한국 총영사관, 바로 앞에서도 북한 공작원들이 있습니다. 탈북자를 다시 북한으로 끌어가려고요. 그 집요함이 무섭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슬펐습니다. 도망치는 사람을 저렇게까지 쫓아다녀야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게 더 슬펐습니다. 직원이 당분간 총영사관 안에서 지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본국으로 이송하는 절차가 시작되면 그때 이동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걸리냐고 물었습니다. 직원은 몇 주가 걸릴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았습니다. 며칠이 걸려도 몇 달이 걸려도 괜찮았습니다. 이 안은 따뜻했고 밥이 나왔고 저를 해치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영사관 안에 작은 방에 누웠습니다. 침대가 있었습니다. 두만강을 건넌 뒤 처음으로 제대로 된 침대였습니다. 저는 누우면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깨끗한 흰 천장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천장이었는데 그게 그렇게 좋아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총영사관에서 지낸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조금씩 안정을 찾았습니다. 밥을 먹었고 잠을 잤고 면접을 몇 차례 더 진행했습니다. 직원들은 친절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친절이 어색했습니다. 누군가 친절하게 대해주면 이유가 있는 거 아닐까
뭔가 바라는 게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자동으로 들었습니다. 북한에서 몸에 밴 경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그 경계가 풀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친절한 거구나. 이유 없이 친절할 수도 있는 거구나. 이송 날짜가 잡혔다는 연락이 온 건 3주쯤 지난 뒤였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간다고 했습니다. 서울 그 말이 귀에 들어오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서울 제가 적이라고 배운 나라의 수도. 이제 그곳이 제 새 시작의 땅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짐을 쌌습니다. 짐이라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성경책 하나, 옷 몇 가지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이송하는 날 아침 저는 총영사관을 나서기 전에 잠깐 멈춰 섰습니다. 건물 밖 하늘이 보였습니다. 파랬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의 겨울 하늘이었습니다. 멀리 바다가 보였습니다. 저 바다 건너편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진짜 갑니다. 한마디 하고 발걸음을 뗐습니다. 총영사관에서 지내는 동안 저는 여러 가지 감정을 겪었습니다. 안도, 그리움, 죄책감이 가장 무거웠습니다. 저는 살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북에 두고 온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어머니는 괜찮으실까? 오빠는 저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았을까? 밤마다 그 생각이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잘 먹고 잘 자는 것이 오히려 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만 빠져나온 것 같아서요. 직원 중 한 분이 그 마음을 읽으셨는지 어느 날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살아남은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고 살아남아야 나중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살아남은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니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오래도록 맴돌았습니다. 아직도 완전히 마음에 스며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붙잡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영사관 안에서 가장 좋았던 건 한국 뉴스를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텔레비전에서 한국 방송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켜진 화면을 멍하니 봤습니다. 아나운서가 한국말을 했습니다. 저와 같은 말이었는데 억양이 달랐습니다. 사용하는 단어도 조금 달랐습니다. 같은 말인데 다른 말 같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분명히 알아들었습니다. 같은 뿌리에서 나온 말이니까요. 어르신들, 그게 참 묘했습니다. 낯설면서도 익숙한 것, 다르면서도 같은 것. 그게 남과 북의 관계 같았습니다. 뉴스에서 북한 소식이 나올 때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화면 속 평양 거리를 보면 어머니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저기 어딘가에 어머니가 있겠구나. 지금 뭘 하고 계실까? 식사는 하셨을까? 저 때문에 힘든 일을 당하고 계시지는 않을까? 그 생각을 하면 화면이 흐려졌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영사관 직원이 주의를 줬던 그 이야기였습니다. 북한 공작원들이 총영사관 주변을 감시한다는 것. 저는 실제로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영사관 안에서 지내던 열흘째 되던 날 밤 창문 밖을 무심코 내다봤는데 길 건너편에 차 한 대가 오래도록 세워져 있었습니다. 불도 안 켜고 사람이 타고 있는 건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냥 멈춰 있었습니다. 직원한테 말했더니 잠시 후 그 차가 사라졌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해줬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게 뭔지. 어르신들,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세요? 한국 총영사관 안에 있어도 그 안까지 들어오지는 못해도 나오는 순간을 노리는 눈이 있다는 것. 그래서 저는 영사관 안에서 이송 날짜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완전히 긴장을 풀 수 없었습니다. 몸은 따뜻한 방에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두만강을 건널 때처럼 긴장 상태였습니다. 이송 당일 아침 직원들이 저를 에워싸다시피 해서 차에 태웠습니다. 창문이 선팅된 차였습니다. 공항까지 가는 길이 얼마나 짧게 느껴졌는지 저는 차 안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주신 그 책. 저는 가방을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공항에서 비행기에 오를 때까지 직원들이 함께 있어줬습니다. 탑승구 앞에서 한 직원이 잘 가라고 했습니다. 거기 가면 다 잘 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이렇게 부족하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없었으면 저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텐데, 이름도 모르고 앞으로 또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저는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깊이 숙였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가 멀어졌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구름이 창문을 가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서울로 갑니다. 이제 진짜로 갑니다. 두만강을 건넌 날부터 지금까지 버텨온 모든 날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차가운 강물, 어두운 짐칸, 조선족 할머니 된장국, 성경책, 목사님, 태극기,
그리고 어머니의 뒷모습, 저는 그것들을 하나씩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잊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살아있는 한 잊지 않겠다고. 인천공항에 내린 건 2025년 가을이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고 승객들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맨 마지막에 일어났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한국 하늘이 보였습니다. 파랬습니다. 가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멈추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사람들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입국장에서 안내를 받아 별도의 공간으로 이동했습니다. 탈북자는 일반 입국 절차와 다릅니다. 신원 확인과 안전조사가 먼저입니다. 저는 그 과정들을 차분히 따랐습니다. 질문에 대답하고 서류를 작성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저를 해치려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으니까요. 담당 직원이 환영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두 글자가 귀에 들어오는데 저는 그냥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환영합니다. 제 인생에서 누군가한테 환영받아 본 적이 있었던가? 북한에서 저는 항상 뭔가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당에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수령님을 믿는다는 것을, 체제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환영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냥요 하나원이라는 곳으로 보내졌습니다. 어르신들, 하나원은 탈북자들이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는 곳입니다. 경기도 안성에 있는데 거기서 보통 석 달 정도를 지냅니다. 처음에는 그 사실이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또 어딘가에 갇히는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달랐습니다. 담장이 있었지만, 감시가 아니었습니다. 규칙이 있었지만, 억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보호받는 느낌이었습니다. 하나원에서 처음 적응 시간을 가졌을 때 저는 방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들여다봤습니다. 침대, 서랍장, 창문 밖으로 잔디밭이 보였습니다.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열어도 됩니다. 중국에서, 러시아에서는 창문 근처에 가는 것도 조심해야 했는데 여기서는 열어도 됐습니다. 가을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바람을 한참 맞았습니다. 그냥 서서 눈을 감고 바람을 맞았습니다. 문화 충격은 예상보다 컸습니다. 어르신들, 제가 한국에 와서 제일 먼저 놀란 게 뭔지 아세요? 편의점이었습니다. 하나원 근처 편의점을 처음 갔을 때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가다가 그 자리에 서버렸습니다. 진열대에 물건이 가득했습니다. 과자, 음료, 빵, 라면 끝도 없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골라 담았습니다. 저는 그 광경이 너무 낯설어서 한참을 그냥 서 있었습니다. 직원이 도움이 필요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냥 괜찮다고 했습니다. 속으로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마트에 처음 갔을 때도 그랬습니다. 식품 코너에서 저는 한참을 걸었습니다. 쌀이 종류별로 쌓여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쌀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것이었는데 여기서는 고르는 거였습니다. 어느 쌀이 더 맛있는지를 따지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쌀 봉투들 앞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쌀을 고를 수 있는 것,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 이게 당연한 삶이구나. 말이 통하는 것 같으면서도 통하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어르신들, 남쪽과 북쪽은 같은 말을 쓰는 것 같아도 꽤 다릅니다. 북한에서는 엘리베이터를 승강기라고 합니다. 아파트를 살림집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런 단어 차이에서 자꾸 막혔습니다. 하나원 강사 선생님이 어떤 단어가 헷갈리면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물어봤습니다. 선생님은 웃으면서 설명해줬습니다. 그 웃음이 비웃음이 아니라 그냥 친절한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조금씩 한국말에 익숙해졌습니다. 아니, 원래 제 말이었는데 다시 배우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원에서 함께 지낸 다른 탈북자분들이 저한테 많은 힘이 됐습니다. 다들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함흥에서 오셨고, 어떤 분은 청진에서 오셨고, 어떤 분은 해산에서 오셨습니다.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같은 이유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살고 싶어서. 그 공통점이 우리를 이어줬습니다. 밥을 같이 먹고, 수업을 같이 듣고, 밤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했습니다. 그 시간이 저한테 많은 위안이 됐습니다. 탁구 이야기가 나온 건 하나원에서 지낸 지 2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탁구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지도자 자격증을 따면
탁구 코치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미래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탁구 코치 아이들한테 탁구를 가르치는 것, 라켓을 잡게 해주는 것, 그게 좋았습니다. 탁구는 저한테 특권의 도구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제가 제일 잘 알고 제일 오래 해온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걸 좋은 방식으로 쓰고 싶었습니다. 하나원을 나온 뒤 서울에서 새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임대 아파트를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제 공간이 생겼습니다. 북한 합숙소에서도 중국에서도 러시아에서도 제 공간은 없었습니다. 항상 어딘가에 잠시 머무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공간이 생겼습니다. 열쇠가 생겼습니다. 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여기는 제 곳이었습니다. 그 열쇠를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생활이 처음부터 쉽지는 않았습니다. 말이 조금 다르고 생활 방식이 다르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속도가 너무 빨랐습니다. 어르신들, 서울 사람들은 정말 바쁘게 삽니다. 지하철을 타면 다들 어디론가 빠르게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속도에 압도됐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하지만 한 가지가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틀려도 수용소에 가지 않는다는 것, 실수해도 괜찮다는 것, 다시 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제일 큰 자유였습니다. 탁구 지도자 자격증을 따고 구청 체육관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건 2025년 겨울이었습니다. 처음 라켓을 잡아주던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초등학생 아이였는데 라켓이 무거운지 손이 기울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바로 잡아줬습니다. 아이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6살에 아버지가 건네준 낡은 라켓이 생각났습니다. 그 라켓에서 시작된 제 인생이 이 아이한테 라켓을 쥐어주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 저는 지금도 매일 밤 어머니 생각을 합니다. 북에 두고 온 어머니, 오빠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연락할 방법도 없습니다. 뉴스에서 북한 소식이 나오면 자리를 뜨지 못합니다. 어딘가에 어머니가 계실 텐데 밥은 드시는지 건강은 괜찮으신지 통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 저 같은 사람들이 원하는 건 그겁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냥 어머니를 만나고 싶습니다. 그냥 고향 땅을 한 번만 더 밟고 싶습니다. 모란봉 벚꽃 아래를 다시 걷고 싶습니다. 어머니 손으로 만든 깍두기를 다시 먹고 싶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어르신들도 아실 겁니다. 이산가족의 아픔이 어떤 건지. 이 땅에도 수십 년째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먹먹합니다. 같은 아픔입니다. 같은 그리움입니다. 분단이 만들어낸 상처는 남쪽이든 북쪽이든 똑같이 깊습니다. 셀카 한 장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파리의 어느 식당에서 웃으며 찍은 사진 한 장이 저를 신문실로 데려갔고 두만강으로 데려갔고 중국을 거쳐 러시아를 거쳐 결국 이 땅까지 데려왔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사진을 찍지 않았다면 저는 아직도 감시받으며 살고 있었을 겁니다. 아직도 자유가 뭔지 모르고 살았을 겁니다. 저는 오늘도 탁구 라켓을 잡습니다. 아이들한테 자세를 가르치고 같이 웃고 같이 먹습니다. 평범한 하루입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귀한 건지 저는 압니다. 그 누구보다 잘 압니다. 어르신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통일의 날을 기다렵시다. 그날이 꼭 오기를 저는 오늘도 빕니다. 한국에 와서 제일 신기했던 것 중 하나가 인터넷이었습니다. 하나원에서 처음으로 인터넷을 접했는데 검색창에 뭔가를 치면 세상 모든 정보가 나왔습니다. 저는 처음에 북한 소식을 찾아봤습니다. 북한에서는 외부 세계 소식을 접할 방법이 거의 없었는데 여기서는 북한 관련 뉴스도 다 볼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북한 내부 상황을 분석한 기사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들을 읽으면서 제가 살았던 세상이 바깥에서는 어떻게 보이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낯설었습니다. 그리고 슬펐습니다. 한국 음식도 처음에는 낯설었습니다. 북한 음식과 비슷하면서도 달랐습니다. 김치는 같은데 맛이 달랐습니다. 더 달고 더 자극적이었습니다. 된장찌개는 비슷했습니다. 어르신들, 저는 하나원 식당에서 된장찌개가 나온 날 한 그릇을 다 먹고 더 달라고 했습니다. 직원이 웃으면서 덮어줬습니다. 그 된장 냄새가 어머니 부엌 냄새와 비슷했습니다. 달랐지만 비슷했습니다. 그 맛이 너무 반가워서 눈물이 났습니다. 밥 먹다가 눈물 흘리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지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계절이 바뀌면서 서울이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지하철 타는 법을 배웠습니다. 버스 번호를 외웠습니다. 동네 슈퍼 아주머니가 저를 알아봐 주셨습니다. 어디서 왔냐고 물었을 때 북한에서 왔다고 했더니
잠깐 놀라시더니 그래도 반갑다고 하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며칠 동안 마음에 남았습니다. 반갑다 낯선 땅에서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끔 밤에 잠이 안 오는 날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창문을 열고 서울 하늘을 봅니다. 불빛이 가득합니다. 끝도 없이 이어지는 불빛들. 저는 그 불빛들을 바라보면서 생각합니다. 저 불빛 개수만큼 사람들이 살고 있구나. 다들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살고 있구나. 그리고 저도 그 불빛 중 하나가 됐구나. 작은 불빛 하나 하지만 꺼지지 않는 불빛. 그 생각을 하면 마음이 조금 따뜻해집니다. 어머니, 저 잘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밥 먹었고 일했고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늘 바라셨던 것처럼 밥 잘 먹으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언젠가 꼭 다시 만납시다. 탁구를 가르치다 보면 가끔 어릴 때 제 모습이 겹쳐 보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라켓이 무거워서 손이 떨리는 아이, 지고 나서 울상이 된 아이, 처음 공을 받아치고 나서 깜짝 놀라는 아이. 저도 저 나이였던 적이 있었는데, 저도 저렇게 탁구를 처음 배웠는데,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저는 다짐을 새로 합니다. 이 아이들만큼은 탁구가 특권이 아니라 그냥 즐거움이 되게 해줘야겠다고. 이 아이들만큼은 지고도 괜찮고 실수해도 괜찮은 환경에서 탁구를 치게 해줘야겠다고.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어머니가 보고 싶고 고향이 그립고 가끔 밤에 혼자 울기도 합니다. 하지만 행복합니다. 내일이 있고 꿈이 있고 웃을 수 있으니까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정말 충분합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금옥 씨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그 한 번이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북녘 땅에 두고 온 가족을 그리워하며 오늘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다려주세요.